평화 헌섭 한다 그러면 막 웃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가슴이 먼저 좀 먹먹해 옵니다. 세월의 아픔을 아직도 머리에 잊을 수가 없는데 또 이렇게 엄청난 참사를 겪어서 웃으면서 인사를 못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명진 스님을 모셔서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 전에 없는 그런 평화가 자꾸 깨지는 이런 불협화음이 들리기도 하고 해서 이럴 때 과연 큰 스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실지 잠시 후에 명진 스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진 스님의 영상을 먼저 만나 뵙겠습니다. 보시죠. 저는 만으로 18살입니다. 내 동생은 만으로 그러니까 54년생이니까 74년도니까 20살, 20살이네요. 근데 뭐 필름을 꽃봉을 막 이렇게 꿈을 벌어질 때 새로 애기들은 그냥 보물입니다. 그때 삶을 끝냈다는 게 그리고 그런 사고 그 가족들이 전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도별로 여관을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유가족들을 배치를 묵도록 해놨는데 나는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물 먹고 저녁에만 나가서 술 먹고 취하지 않고는 그 상황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노파의 그 애달팠던 심정이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도루성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초가집이니까 장마가 확 져가지고 지금같이 이렇게 이제 비가 오다 말다 하면 되겠죠. 천막 끝에서 비가 떨어지다가 갑자기 또 해가 나고 그러잖아요. 장마 때는. 그 밑에 우리 이제 시골집이니까 비가 오랫동안 떨어지니까 패가지고 물이 보이겠죠. 그게 이제 그 장마 때 쏟았던 비가 10% 이용을 잃었던 그 지붕이니까 비가 그쳐도 낙수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또 해가 바짝 나고 그 낙수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를 사용을 시켜하고 있는데 물방울이 일어났다가 꺼지고 일어났다가 꺼지고 좀 오래가는 물방울도 있고 적은 물방울도 있고 그러다 갑자기 해가 떠가지고 그 물방울에 비추니까 그 물방울에 오색이 영롱하게 무지개 같은 그런 그 색깔이 비치기도 하고 물방울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물을 꺼져가는 그 거품을 보면서 이 노파가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나도 죽는 게 거품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 같구나. 좀 길게 있는 거품도 있고 큰 거품도 있고 적은 거품도 있고 어떤 거품은 햇빛이 비춰서 오색영롱하게 비추다가 푹 꺼지는 거품도 있고 나하고 죽는 게 이런 것이 내 아들도 거품으로 왔다 물로 돌아간 것이고 나도 또한 내 삶에 거품이라는 것이 물로 들어가니 거품과 물이 원래 둘이 아니거든.
이러면서 뭔가 흔히 죽음에 대한 의문이 확 풀어지면서 그렇게 편해졌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맞추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아유, 눈물 나네. 스님 모시겠습니다. 영진 스님. 아, 스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자주 찾아뵙는데도 불구하고 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영진 TV에도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다른 스님들 많이 나오시는데 스님께서 잘 안 보이셔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주셨는지 근황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소문에는 자성하고 물밑으로 협상했다는 말까지. 지난번 그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속상했었어요. 그 대선이 조계종의 승려대를 끝까지 밀어붙인 그 효과. 그 표 차이로 지금의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될 결과를 빚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랬던 마음 오랫동안 추스리지 못하고 이제는 무슨 희망이 있을까?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런 암담한 심정으로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또 저희들이 견주반의 스님들도 저희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배우고 수행하는 그런 그 모임이기 때문에 공부 얘기는 사실은 틀림은 다충기 1화에서 81화까지 많은 분들에게 제 나름대로는 쉽게 설명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을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공부 얘기는 어지간히 다 했고 그래서 그만 말을 좀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니 근데 스님 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자꾸 뵙고 싶고 또 저도 그렇고 저도 스님과의 인연이 한 10, 이게 힘들어요. 어쨌든 그 정도의 오래 뵀는데 배워도 또 말씀을 들어도 항상 새롭고 또 가슴에 새기게 되는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셔서 영진 TV를 통해서도 많은 대중을 좀 배웠으면 이런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스님 한 번 더 청해드리죠. 꼭 한 번 다시 또 다른 스님들이 많이 나오시더라도 스님께서 자주 나오셔서 이렇게 근황도 알려주시고 또 새로운 생각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라는 생각에서 자주 청하게 됩니다. 그 젊은 스님 어떤 보면 다른 스님이 또 명진 스님 이렇게 지적질도 하시던데 그러니까 명진 스님께서 계셔서 지금의 자승이 있다 뭐 이런 그런 거 제가 봤어요. 그러잖아도 제가 청소년기에는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는 만화책으로 주로 그 라이파이, 사모의 라이파이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 초등학교 2, 3학년 때 만화책이 되거든요. 네. 라이파이부터 시작해서 레슬러로 해서 쭉 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상무의 9개 빨간 모자, 한국인 그러면서 이연세 박공동으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협지로 들어갑니다. 그 무협지에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있죠. 장강의 안무 뒷머리 안무를 밀어낸다는 거. 신진 고수가 나타나서 우리의 고수들을 다 격파하고 결국은 젊은 고수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협지를 보면서 요즘에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지 않아도 첫 번째 명진 TV에 출연해서 명진 선생님은 참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저로 하여금 굉장히 부럽스럽게 만들었던 진우 스님 또 항상 시식은 장군 스타일로 나와서 재밌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도정 스님 딱딱한 듯하지만 진중하게 말씀하신 허정 스님 이 세 분이 이제 명진 TV의 주인공이 됐고 저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주인공을 해가지고 이제 엑스트라나 조연급을 좀 맡고 싶어요. 배우 하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저 아직 주인공 꿈에 있습니다. 좀 우리 지금님하고 배우분이 잘 오셨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이따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 신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스님의 말씀으로 항상 파이팅하면서 열심히 예술 행위라고 하죠. 예술 행위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뵙고 싶고 항상 새로운 생각으로 저의 직업을 좀 더 생각을 좀 바꿔가면서 이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자꾸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부터 이렇게 인사드릴 때 좀 가슴이 먹먹하다라고 한 건 사실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정말 기성세대로서 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더욱더 먹먹해지는데 이럴 때 스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여쭙고 싶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도 참 그런 심정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죠.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얼마나 갈 곳이 없고, 얼마나 입시에 시달리고, 얼마나 공부에 시달리면서 미래에 대해서 딱딱하고, 그런 그 좋은 골목길로 할로윈이라는 그 축제를 삼아서 좀 갇히고 묶이고 압박받던 시간들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갔던 젊은이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출석이 됐든지 할로윈이 됐든지 간에 어떤 그런 그 방언을 쓰고 마음껏 해방의 분위기를 느끼고 싶었던 젊은이 그 자리에서 압사를 당한 거죠. 무도한 권력에 의해서, 돌보지 않는 국가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은 150놈이라는 무고한 그 생명이 젊은 같은 나이에 피어들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기분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화만 나는 거죠. 뭐 화산이 나기도 하고 해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고는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고. 근데 이거는 자연재해도 아니고 무슨 사고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사고입니까? 이게 어떻게 사고라고 그래요? 이게 참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미리부터 전조가 있었고 다 걱정을 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밝혀서 놀려서 권력이 죽인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사실은 오늘 검사도 시민자들한테 좀 안 하면 어떻게 나가는 요즘을 넌지시 비쳤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왔더니 또 오시는 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행사를 하긴 합니다만 걱정이 무너지죠. 저는 이런 걸 예상을 안 했습니다만 절집안에는 신구의 3업이라고 있습니다. 신구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생각해서 3업을 청정해라. 이 세 가지가 죄를 보이는 죄를 짓는 세 가지 업으로 봅니다. 절집안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몸과 말과 생각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신부의 수업을 청정해 있습니다. 신부의 수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6개월 전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기차 안에서 앞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구두 신은 신발판을 쭉 내뻗는 차를, 이 차는 놈자자입니다. 사실은 더 말은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왜 머리카락 중입에서 윤석열이란 자같이 이 새끼 저 새끼는 하면 안 되잖아요.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윤석열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건 좀 제가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이명박 정부 때 더 심한 욕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엉뚱해서 왜 이놈은 이 새끼 저 새끼를 해도 되냐면 우리나라와 동맹관계라고 하는 미국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옹호하는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회에서 나오면서 미국의 표현들한테 이 새끼들이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참 저급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는 그걸 거짓말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이 새끼라고 했다. 이렇게 또 변명도 합니다. 근데 이러면 이 새끼 저 새끼가 입에 달렸어요. 자기들의 당대표였던 이준석 당대표가 나이는 적지만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잖아요. 근데 당대표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잖아요. 그럼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돌아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몸으로는 기자간에서 상대방이 앉아있는 곳에 상대방이 없어도 부딪히는 발을 거기다 다리 얹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좀 상상 못하죠. 근데 상대방이 앞에 앉아있는데 부딪히는 발을 거기다 척 얹어놓는 몸. 이건 인간 말종들이 하는 짓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거 선거 이번에 끝나야 된다 이거. 어떻게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신발을 신은 처럼 사람 앞에서 다리를 뻗는다. 지가 났다든가 핑계를 많이 대는데 이건 아주 무지 뭐라고 했을까? 양아치라고 했죠? 양아치급이에요. 하는 짓이. 그러면서 이 새끼 저 새끼는 이걸 달고 다니는 겁니다. 뜻으로는 어때? 신구 몸으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입으로 이 새끼 저 새끼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 미국 가서도 그러고 아무데나 다니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몸에 어디 가서 이 새끼 저 새끼 안 하겠어. 집에서도 하면 그러겠죠. 그러니 자기 당원들이 뽑은 대표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한테도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내가 왜 그놈한테 이 새끼 저 새끼를 못하냐 이겁니다.
근데 안 하랍니다. 안 했죠? 그러죠.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걸 어떻게 그만큼 쌍스럽게 이 새끼 저 새끼 하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재밌네요. 여러분들은 이 새끼 저 새끼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뜻으로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저는 참 실망했죠. 어떻게 저런 놈은 검찰총장을 만들었을까? 다 반대했다는데, 알고 있었다는데, 모르는 사람은 윤석열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권력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멋있게 불렸죠. 공수처 수사권 분리 다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검찰총장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풍지 박산을 보냈죠. 자기 부인, 자기 장모 다 주가 조작에 참 전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과 태극기 부대들에게 묻고 싶어요. 프랑스 르몽드 지에는 왜 항의 안 합니까? 프랑스 르몽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이라는 대통령 부인한테 이 얘기는 내가 이거 차마 못하겠는데 넌 꺼리라고. 그러면 대한항공, 아시아항공 대결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르몽드 지기를 항의하고 폭탄시키든가 해야지 될까?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자, 대한민국 신구의 상업이 청정하지 못한 자를 청정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똥덩어리 같은 자를 우리는 대통령으로 뽑았던 게 한 6개월 전입니다. 6개월 만에 나라는 시운창같이 변해버렸고 꽃다운 젊은 애기들 그 어려서부터 입시에 시달리고 공부에 시달리고 이제 직장 가면 또 쫓겨날까봐 시달려야지 되고 이 경쟁 사회를 만들어 놨던 교육과 사회 시스템 자체가 저는 한나라에 대해서 너무 암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건가.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데가 어디입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 때 문화재청 감사하면서 대표적으로 천은사죠. 물론 천은사는 그때는 이제 삼성제에서 노동 올라오는 길에 돈을 안 받았습니다. 다른 이제 방법으로 이제 정부 지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 안 받기로 했지만 법주사, 해임사, 또 설악산도 마찬가지. 등산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말이 많았고 그런 것들은 비난이 아주 곳곳에서 혹시했기 때문에 저는 저걸 어떻게 막아야 된다. 어떻게든 입장을 갖는 거를 그만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입장료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 부당한 점이 많지만 일단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율도 안 지키고 법문도 못하고 예물도 안 모시는 그런 종들이 살아도 입장료 받는 자리는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자리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 수행자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도 적당하게 충무원장이나 누구한테 본사 주지한테 돈을 주고 말사 주지나 입장료 받는 사찰 주지를 나가면은 돈이 들어오잖아. 법문은 문제고. 그러니까 올바른 스님들이 나설 수가 없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뒷돈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따가 이제 저를 참여하라고 했던 지금 스님이 더 솔직한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스님이 했던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저도 자승민을 키웠다는데
그게 어른 내니까 제가 키우는데 물론 크는데 약간 보면 좋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중에 좀 자세히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될 때도 747 불교 지원단 상임 고문을 맡아서 전국의 승려들 158명과 타종단 스님들까지 다 해서 거기 지원단의 회원이 돼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만들게 앞장을 서서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예산 지원도 좀 받고 예산 안 주면 뭐 문을 닫아 걸고 우리 힘으로 이제 불사한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다가 돈 주면 얼른 또 문을 열고 하는 이런 수작을 벌이면서 이명박 시대를 아주 즐겁게 보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별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결심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저는 영어로 말하면 올인을 했다고. 우리 온몸을 다 던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그 후보가 찾아가고 정청래 의원이 찾아가고 민주당 대표였던 송영길 대표가 찾아가도 사과를 안 받고 순례대회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5,000명의 전국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승려대회를 마침으로써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저는 이 자성이라고 보는 거죠. 정치반이나 세속의 대통령이나 정치반의 총무원이나 전부 다 아치급의 인물들이 수장이 되고 뒤에서 조정을 하고 이런 연식을 보면서 나이도 이제 서울에는 이런 시대인데 내 못한 공부, 내 못한 수행도 좀 해야지 되는 거죠. 아무거나 조용히 좀 지내고 싶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지은 스님이 저를 사찰을 했다고 직접 사찰 전담 호법 요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정스님 나서는 걸 보면서 이제는 나도 뒤로 물어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일찍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늙어 큰 일을 잘 보겠습니다만 이제 좋은 스님들이 나왔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젊은 스님들도 많이 나서기를 바라시겠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명진 스님을 오래 뵙고 또 오랜 말씀을 듣기를 아마 바라실 겁니다. 명진 스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하는데 이것은 평화의 길, 평화법석이니까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미일 공조와 또 이북에서는 이제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이렇게 군사행동을 보이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해결책은 무엇일까?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 얘기만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습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그나마 그래도 남북 문제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남북의 화해 협력의 길 속에서 민족 공존의 길을 추구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분들은 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안공이라는 대결의식 속에서 기득권을 갖고 친일 이런 자기 기득권 속에서 부경화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쨌든지 북쪽과의 대립관계가 계속 지속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면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 공동선언을 끌어낸 것은 엄청난 역사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도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미국의 식민지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자치권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뽑고 지방자치단체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지만 외교와 안보 면에서는
특히 대공산국을 상대로 한 외교는 미국의 허락 안 받고는 안 됩니다. 그건 제 말이 틀린 말 아니죠? 네. 그러면 뭐 좀 변형된 식민지랄까요? 조금 좀 그래도 자치권이 보장된 식민지 이런 정도. 그런 상황 속에서 부시한테 허락을 안 받고 금강산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굉장한 겁니다. 나중에 부시가 할 수 없이 허락을 남북의 평화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잘했다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강산, 개성공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노무현 대통령도 남북 관계를 잘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도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명박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 금강산 박왕자 이렇게 돌아가시지 않은 사건 때문에 저도 그 내막을 북쪽 가서 한번 물어봤을 때는 전혀 또 다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거는 막았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은 박근혜 대통령 때 핵실험을 막았거든요. 우리가 막았습니다.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되는데 안 열은 거죠. 못 열은 거죠. 그거는 4.27 판문점 회담이나 9.19 평양의 명나도 경기장에서 연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갔다 와서 북쪽 가서 명나도 경기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은 헤어져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민족이 결정한다고 그랬어요. 명나도 경기장에 모였던 15만 평양 시민이 참 눈물 흘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다 감동.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거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저 말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우리 민족의 운명 우리가 결정 못합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미국이 결정을 합니다. 미국한테 허락 안 받고 못합니다. 그럼 결국은 내려와서 미국이 조야가 엄청나게 시끄럽고 난리가 나니까 한미 갑자기 생각납니다. 세부 조항들을 합의하는 워킹그룹,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런 실무적인 결정들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 미리 조정을 해서 결정한다라고 합의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미국은 한반도가 긴장 상황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되는데 둘이 미국하고 북쪽은 아직 전쟁을 휴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전쟁을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평화협정은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북쪽이 바라는 것은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통해서 미국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위협 때문에 우리는 핵이라고 갖고 있겠다는 거죠. 왜? 우리 건드리면 이거 쏘고 우리도 죽거나 말거나 막 가겠다는 겁니다. 북쪽이 과연 미국에다가 ICBM,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핵을 달아가지고 쏠까요? 그러면 북쪽이 남아날까요? SLBM을 쏠까요? 잠수하면서? 그러면 북쪽은 괜찮을까요? 그건 결국 2판, 4판,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면 핵무기 운영 못합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 핵은 말벌에 독 치는 것 같아서 침을 어느 순간 쏘면 말벌 죽잖아. 버리는 침 쏘면 죽습니다. 그럼 저는 비유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고슴도치와 똑같다. 고슴도치가 털을 바짝 세고 있는 거는 나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고슴도치 보고 너 털 깎아. 그럼 우리가 앞으로 너 앞으로 잘해줄게. 털 깎으면 하도 발을 푸는 그 꼴을 북쪽이 봤잖아. 리비아도 그래. 여러 군데 나라.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핵을 러시아 핵들이 거의 다 있었던 거를 포기하면서 결국
우크라이나가 보면 핵이 없으니까 짓밟히고 북쪽은 그걸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오고 가는 건 미국 탓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핵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아니 러시아하고 핵이 있고 중국도 핵이 있고 핵 가진 나라 많아요. 왜 북한 핵만 미국의 위협이 되겠어요? 그것은 북쪽을 항목을 받고 싶은 거예요. 고쳐 못하면. 그러면서 동해에서 미국과 일본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이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서해바다에서 중국과 북쪽이 중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뭐 구축함이라든가 잠수함을 동원해가지고 군사훈련하면 우리 남쪽은 아주 편안하고 괜찮을까요? 아무 상관 없을까요? 뭐 비실비실 스톰인가요? 요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저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비슬? 비슬 일단 뭐 예. 비슬 스톰인가 무슨 훈련인데 이건 무슨 훈련이냐면 북쪽에서 만약에 남쪽을 침입할 거라고 생각되면 스톰, 폭풍같이 몰려가서 북쪽을 폭격하겠다는 겁니다. 그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수백 대를 띄워가지고 휴전선 동해상, 서해상으로 비행기가 막 100몇십 대씩 쫙 올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북쪽에서는 저렇게 올려왔다가 폭격하면 북쪽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중동전쟁 때 했던 전략입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쫙 떠가지고 시리아 쪽으로 갔다가 빠지고 시리아 쪽으로 갔다가 빠지고 하도 그러니까 나중에 중동 쪽 국가들은 방어를 안 해버립니다. 전쟁이 그냥 연습이라고 훈련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북쪽을 해가지고 아주 활주로 뭐 전부 다 비행기를 줍니다.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 6.1 전쟁이 그런 내막이 있는데 북쪽도 그런 위협을 느끼니까 갖고 있던 재래식 무기 오래된 폭탄이나 오래된 그런 무기들을 다 소모시키려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재래식 무기 쪽으로는 우수한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연합 훈련이 북쪽으로 하는 위협, 참못 들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한반도의 위기 상황. 저러다가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 눌러서 북한이 하나 북쪽에 경계를 넘어가면 북쪽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북쪽에 어느 군사가 약간 뭐 문제가 있고 과격한 군사가 하나 눌러가지고 로켓탄이 미사일이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서로 전화도 통화도 안 되고 서로 간에 아무런 교신도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이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이 돼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안게임 때 북쪽에 응원단들 내려오고 그랬을 때 얼마나 좋아하고 박수치고 우리가 환영하고 했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 권력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좀 적대적 관계가 됐다가 좀 좋아지면 북쪽에도 가고 남쪽도 오고 뭐 이러면서 서로 좋은 관계가 되고 가급적이면 화해와 협력 속에서 우리가 공존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전쟁의 위협은 없애야지 되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쪽에 대해서 탄핵을 합니다. 유엔을 동원해서도 탄핵을 하고 국회에서도 탄핵을 하고 뭐 탄핵을 한다고 이제 방문했다고 이렇게. 근데 북쪽이 문 하나 깜짝 안 하잖아. 왜? 북쪽은 자주 국방과 자립경제 거기로 딱 접어들었어요. 우리는 감자를 먹든지 옥수수를 먹든지 우리 생산되는 거 가지고 먹고 중국이 안 주면은 뭐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그리고 자주 국방 핵을 갖고 우리 건드리면 이걸 쏘겠다. 이런 것들 완전히 전체 인민 대회에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북쪽과의 화해, 한반도의 평화 화해를 위해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 가지고 북쪽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북쪽도 남쪽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 미국 주둔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유예할 수 있다는 의사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때문에. 조선 한반도가 어디 뭐 미국만 있습니까? 조선 말 때 러시아 꿀떡거리죠. 북쪽 청나라 꿀떡거리죠. 일본 쳐들어오죠. 미국도 넘겨가보죠. 이 조선반도라는 데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대륙의 이 국가들은 아주 우집니다. 뭐 울라디부토크라거나 이런 항구 가지고 태평양으로 나오는 게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 태평양 국가는 이 한반도가 대륙에서 대양으로 진출하려는 세력들 막아내는 제일 첫 번째 전초 기지로 다녔습니다. 남북 관계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성공단 열고 금강산 열고 하면서 화해 협력 분위기로 바꿨어야지 돼요. 아,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 지지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이 DJ 연합, 김종필 씨하고 연합해서 겨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 안 볼 수가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대통령이 됐으면 초창기에 80% 지지를 얻었습니다. 80% 지지율을 받고 있는 대통령을 미국이 흔들나? 그럼 국민들이 전부 다 반미를 돌아설 텐데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 전체 여론이 반미가 되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못 건드립니다. 그때 좀 마음대로 해도 됐어요. 남북 관계는 과감하게 풀어나갔어도 됩니다. 문재인 외교안보 특보가 저희 행사에도 오셔서 특감도 하시고 창립 때도 오셨었는데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퇴임 전에 여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근데 그때 옆에 앉아있던 외교안보 실장이 넌지시 보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어떨까? 어렵습니다. 없었던 말로 합시다. 이게 문재인 외교안보 특보가 이제 특보자를 내놓게 했던 얘기라고 제가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참 어렵습니다. 중국 눈치 안 볼 수 없어요. 교역량이 더 많잖아요. 그럼 중국하고만 외교관계를 맺고 미국을 무시해? 미국이 만약에 정치 경제적으로 보복하려고 든다면, 부자적으로 보복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못 버텨요. 중국이 조금만 뭐라고 해도 경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일본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소미아 때 과감하게 일본하고 거래를 딱 끊고 독자적으로 외교를 하는 바람에 난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을 높이 아주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잘 뽑아야 되는데 참 무식하고 무지하고 아마 만화책 같은 안 읽은 사람 같아요. 율법준서 이런다. 저는 나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6개월 만에 이 지경이 됐으면 6개월 만에 저렇게 애기들이 156명이 어떤 나라의 세상을 떠나는데 청와대를 그리고 옮겨서 안 되잖아. 옮겨도 청와대 들어가서 살면서 용산에다가 대통령 관저도 새로 짓고 하는 과정까지는 청와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옮기더라고요. 근데 그 뭐 어디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온갖 경찰들을 다 괴롭히고 청와대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경호 경비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청와대 경호 경비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 되자마자 청와대에 무슨 뭐가
자기한테는 기준이 있는지 그걸로 가가지고 그 용산 참사도 그 10월 29일 용산 참사도 사실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라는 간접적인 그 원인 제공했다고 봅니다. 6개월 만에 일이 됐는데 앞으로 이 윤석열이랑 제가 대통령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인가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직 내놓고 퇴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이 좀 길게 하셨는데 어쨌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인문학은 가끔 쉴 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과연 그게 이렇게 무식한 얘기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너무 벌써 5시 49분이 돼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이렇게 듣는 걸로 하고 평화의 길이 창립 4주년이 됐습니다. 벌써 평화의 길이 마음의 평화 또 이웃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수행하는 그러한 법인체로서 법인체의 대표로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 혹시 영진 스님께 여쭙고 싶고 듣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한번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그럼 다 알아들으시는 걸로 알고 너무 정확하게 아주 그 세밀한 분까지 저쪽에서 저 크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막 잘 안 들려서 이 마스크를 살짝 벗고 말씀하시면 과가문에 오늘 저요 저 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바로 동해로 가야 돼서 묵호에 가야 되거든요. 영화 찍으러.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박근혜 말년 때 촛불 집회 좀 많이 나가봤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 또 언젠가는 같이 뵐 날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맡길까 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계시면 하시고 또 지은 스님도 혹시 아까 명진 스님께서 여쭤보신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시다면 나오시죠. 고정수님도 잠깐 올라오세요. 오세요. 이쪽에 올라오시면 돼요. 아니 예. 네네네. 일로 오세요. 아니다, 저 지금 일어나니까 원래 앉는 게 서는 게 편한데 사실 앉아 있었으면. 저 선생님 서 계시니까 좋아. 저도 서겠습니다. 사실은 어르신께서 이제는 좀 쉬고 싶으셔서 저를 앞으로 이렇게 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할 일은 진짜 손발이 돼서 움직여 드리는 거고 가닥 쳐주시는 거는 어르신님이 계속 하셔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거를 또 안 하시고 캐스팅비도 제대로 안 주시면서 저한테 주연곡으로 이렇게 떠미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건 상도위에 어긋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역으로 출연하셔도 신스틸러가 되셔서 언제든지 더 각광을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그 한반도의 정세나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에 대한 안목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하는 데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옆으로 또 이렇게 훑어나갈 거를 가닥을 쳐 주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전히 스님의
자리가 굳건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같이 피라미드도 와서 그 옆에서 좀 어떻게 활발하게 좀 그 세상을 좀 구경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 분들도 아까 스님께서 이제는 좀 쉬어야지라고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도발했던 것처럼 참여를 하셔야죠. 그러나 가장 큰 참여는 스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파사연정입니다. 나쁜 것을 본인이 잘못하셨던 것을